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말이죠. 그렇기에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깝다는 가족 사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제 한 치 앞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었던 한 사람, 그리고 그 말들이 불러온 비극적인 최후에 관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떡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저희 가족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새어머니를 그저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제게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의 떡집으로 가면 어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간 만든 따끈한 떡을 간식으로 챙겨주셨죠. 제가 하는 서툰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시며 항상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제가 다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제 상처를 보듬어 주시면서도 혹시 제가 더 아파할까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시던 그 손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게에서 자주 뵙던 아주머니일 때는 편하고 좋았지만 막상 새어머니가 된다고 하니 어린 마음에 약간의 거리감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재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동생을 임신하신 뒤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생이 생긴 것이 싫거나 질투가 났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뻤죠.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했던 저와 새어머니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벌초 때문에 집을 비우신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제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찬수건으로 밤새 제 몸을 닦아내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놀란 어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 집이 워낙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고 그 골목은 차들로 가득 차 있어 구급차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신 어머니. 임신으로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저를 업은 채 큰 길까지 필사적으로 달려 나가셨습니다. 신발이 짝짝이로 신겨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땀과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중얼거리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영아, 아직 많이 아파? 왜 갑자기 울어? 열은 내렸는데 혹시 다른 곳이 아픈 거야? 팔다리? 아니면 머리?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울지 말고 우선 이야기 좀 해봐. 응?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한마디를 내뱉으며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엄마. 엄마라는 제 부름에 잠시 숨을 멈추고 놀라시던 어머니는 이내 저를 꼭 안아주시며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괜찮아 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전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의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띠동갑이 넘게 차이나는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할 정도로 잠시도 동생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동생을 그렇게 챙겨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미 공부에 큰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대신 특성화고에 진학했고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직장의 모기업 직원이었습니다. 납품 관련 일로 저희 회사에 종종 찾아왔던 그는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처리도 깔끔했고 윗사람에게도 깍듯했죠. 저와는 다르게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3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것이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욕심이었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로 바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너무나도 황당해서 대꾸할 타이밍마저 놓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여기 내가 해와야 할 혼수 품목이다. 내가 브랜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뒀으니까 행여나 다른 거 해올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친척들 이불이랑 한복해드려야 하니까 예단비로 1,000만 원 봉투에 넣어서 가져오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광진 씨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결혼 비용 반반씩 부담해서 전세였고 안에 들어갈 가전이랑 가구까지 전부 다 정했는데요. 양가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준비하겠다고 상견례 때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준비를 끝내? 이런 건 어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 허락받고 집이며 가구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니? 난 허락한 적 없다. 못 배운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은 뭐 갖다 놓은 보릿자루인 줄 알아?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아니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수준에 넘치는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광진 씨와 제가 이미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단비 1,000만 원은 저희 예물이든 예단이든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말자고요. 결혼하면서 친척들한테 이불 한 채, 한복 한 벌 안 하겠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니? 막말로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을 해주는 건데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뭐. 반반 부담, 기가 차서 원. 광진 씨가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예단비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머님은 제 예물로 뭘 얼마나 해주실 생각이신데요. 그 정도는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은 진주 반지랑 목걸이 있어. 그거 줄 테니까 예단비 한 푼도 빼지 말고 딱 맞춰서 가져와.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그 진주 반지와 목걸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며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으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는 예물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주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남편과 모든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며 시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해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길길이 날뛰셨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저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머리에서 김이 솟아오를 것처럼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때 그 표정은 이 며느리 절대 쉽지 않겠구나 하는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시댁에 잘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저런 억지스러운 부분들까지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시집살이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엄마라는 그 계모가 뭘 제대로 가르쳐서 시집을 보냈겠니? 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시며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우리 광진이가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내가 알려주는 것들 똑바로 보고 기억해둬라. 머리가 나쁘면 메모라도 하든가. 괜히 우리 아들 입맛 버려놓지 말고. 알겠니? 친정에서 다 배워왔어야 할 것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 잘못 들여서 고생이 아주 끝이 없구나. 넌 복 받은 줄 알아.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이가 제가 해준 음식들이 딱 입맛에 맞는다면서 너무 잘 먹더라고요. 최고라면서요. 어머님께서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한 귀로 흘려들으며 솜씨를 부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아 웬만한 음식은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를 보신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며 자기 말은 기등으로 들었냐고 호통을 치셨지만 제가 굽히지 않고 한 번만 드셔보시라고 권하자 못마땅한 얼굴로 한 젓가락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확 찌푸리며 탐탁지 않아 하셨죠. 아이고, 도대체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야? 달아. 우리 광진이는 이렇게 달게 해서는 안 먹는데 넌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달기만 하면 다 맛있는 줄 알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생각이란 걸 좀 하면서 요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그이가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간을 약하게 했거든요. 설탕은 거의 넣지도 않았는데 왜 달다고 하실까요? 이상하네. 혹시 어머님 몸에 어디 이상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말발로는 널 이길 자가 없다며 짜증만 내실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와 동갑인 남동생, 즉 시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남편 말로는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침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서는 강남의 유명 한식점에서 저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죠. 시어머니는 입구에서부터 눈에서 하트가 넘실거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자마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동서가 이탈리아에서 사왔다며 명품 스카프를 선물로 건네자 시어머니의 입은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우아하기도 해라. 물건 보는 안목이 정말 다르구나. 역시 사람은 자라온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윗사람 공경할 줄도 알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났을까. 거기에 동서가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이 동서 아버지 소유라는 말에는 아예 몸을 동서 쪽으로 기울이며 내가 딸이 없어서 늘 딸을 원했는데 이제 너를 딸처럼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눈앞에 며느리로 앉아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동서사랑 그리고 저와의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큰 며느리 볼 땐 받은 것 하나 없어서 어디 가서 며느리 드렸다는 말도 못했는데
세상에 우리 둘째 좀 봐라. 예단비로 3천만 원을 떡하니 내미는 거. 정말 내가 며느리 복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했더니 하늘이 다 들어주셨나 보다. 이제 어디 가서 어깨 펴고 며느리 자랑하겠어. 고맙다. 둘째야.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동서 칭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사람은 자라온 환경을 봐야 한다니까. 이런 센스들이 그냥 생기겠어? 다 타고나는 거지라며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동서가 해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오면 아빠가 건물 1층에 미용실 크게 열어주신다고 하셔서 졸업은 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둘째 너도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입만 열면 고졸이 어쩌고 하며 저를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그 말에 단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다는 점에서 참으로 꼭 닮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자 시어머니의 차별은 극에 달했습니다. 동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며 주방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형님,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요. 괜히 주방에서 얼쩡거리면 방해만 될 것 같아요. 형님이 다 하시니까 전 그냥 앉아 있어도 되죠. 무슨 소리야, 동서. 모르면 배우면 되지.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 나도 했는데 어머님이 예뻐하는 동서가 못할 리가 있겠어. 이리 와 봐. 내가 가르쳐 줄게. 제가 동서의 손을 잡아 끌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등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리셨습니다. 아니, 모른다는 애를 데리고 뭘 하려고? 너 혼자서 해도 충분하겠구만 뭘 사람을 시켜? 그리고 우리 둘째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한다고. 어차피 사람 부리고 살 텐데. 어머님, 그럼 이 많은 음식을 저 혼자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동서도 저도 둘 다 며느리인데 명절 준비를 저 혼자 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 너야말로 할 줄 아는 게 이런 거라도 있으니 다행인 줄 알아야지. 둘째는 명절이라고 두둑한 봉투에 값비싼 선물까지 양손 가득 들고 왔는데 넌 고작 그 몸뚱이 하나만 왔으면서 무슨.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홀몸도 아니잖아요. 뱃속에 아이가 그것도 둘이나 들어있는데요. 사실 오늘 그이가 오지 말자고 하는 걸 제가 겨우 달래서 온 거예요. 어머님 혼자 이 많은 음식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랑 동서랑 그렇게 비교하시니 이 못난 며느리는 먼저 빠져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명절 음식 맛있게 준비하세요. 제 말에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주방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제 손을 잡고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첫 손주의 탄생을 무척 기뻐하셨죠. 육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동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요리도 잘하시고 정리도 잘하시고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일주일에 2번만 저희 집에 와서 음식도 좀 하고 청소도 해주실래요? 어차피 육아휴직 중이시잖아요. 용돈 번다고 생각하고 와서 좀 해주세요. 반찬 몇 가지랑 손빨래 그리고 화장실 청소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님 동서 사이에 가사도우미를 해달라니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나더러 가사도우미를 해달라는 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사람 쓰고 있잖아. 그런데 굳이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의도가 뭐야? 의도라뇨? 전 지금 쓰는 아주머니 음식 솜씨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권한 건데 왜 그렇게 까칠하게 반응하세요? 동서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티를 내며 돌아갔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불호령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이 사람이 돼서 동서 부탁 하나를 못 들어주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돈까지 준다는데 너한테도 잘된 일 아니냐? 둘째가 오죽하면 너한테 부탁을 했겠니? 가사도우미 제안이 어느새 집안일 좀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둔갑해 있었고 저는 순식간에 속 좁고 이기적인 형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일주일에 2번 와서 음식하고 손빨래하고 청소하는 대가로 돈을 준다는데 그럼 그게 가사도우미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동서가 걱정되고 애틋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가서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전저히 애들 돌보기도 벅차거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저보다 더 크게 분노하며 이제 그만 며느리 노릇을 끝내도 좋다고 시댁과 거리를 두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누구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갔던 동서가 이번에는 늦게라도 오겠다며 연휴 마지막 날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친정에 가려고 나서자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니? 방금 둘째한테 연락 왔다.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까 어서 밥상부터 차려라. 비행기에서 막 내렸다는데 빈속으로 오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전도 좀 새로 부치고 고기도 좀 굽고 내가 할 일은 하고 가야지. 제가 할 일이요. 어머님, 저희 지금 친정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정 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피곤하게 둘째한테 밥상 차리라고 할 순 없지 않느냐. 동서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동서가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님을 조금이라도 존경했다면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니겠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심성 고운 시어머니가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친정은 무슨, 계모가 뭐가 예쁘다고 너 오는 걸 반기겠냐?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가 가봤자 환영해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시끄러우니까 빨리 들어가서 밥상이나 차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어머니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을 모욕하는 것은 결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 안 합니다.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못 참아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그럴 권리는 없으세요. 어서 사과하세요. 무슨 사과? 이게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같은 며느리 받아주고 참아줬으면 됐지. 하자 있는 집구석에서 뭘 배웠겠나 싶어서 내가 가르치려고 했더니만. 아, 그러세요? 어머님 같은 사람은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네요. 그럼 그 귀한 아드님, 어머님이 평생 데리고 사세요. 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안 하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할 기세로 소리치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주방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를 들은 것입니다. 남편은 아래를 내려다본 채 핏줄이 보일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한 번만 더 이 사람 무시하거나 이 사람 친정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면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다시는 뵙는 일 없을 겁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 남편은 제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저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열병으로 아팠던 그날 밤처럼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은 한 가정을 갈라놓았고 결국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영원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말이죠. 그렇기에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깝다는 가족 사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제 한 치 앞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었던 한 사람, 그리고 그 말들이 불러온 비극적인 최후에 관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떡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저희 가족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새어머니를 그저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제게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의 떡집으로 가면 어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간 만든 따끈한 떡을 간식으로 챙겨주셨죠. 제가 하는 서툰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시며 항상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제가 다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제 상처를 보듬어 주시면서도 혹시 제가 더 아파할까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시던 그 손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게에서 자주 뵙던 아주머니일 때는 편하고 좋았지만 막상 새어머니가 된다고 하니 어린 마음에 약간의 거리감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재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동생을 임신하신 뒤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생이 생긴 것이 싫거나 질투가 났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뻤죠.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했던 저와 새어머니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벌초 때문에 집을 비우신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제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찬수건으로 밤새 제 몸을 닦아내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놀란 어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 집이 워낙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고 그 골목은 차들로 가득 차 있어 구급차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신 어머니. 임신으로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저를 업은 채 큰 길까지 필사적으로 달려 나가셨습니다. 신발이 짝짝이로 신겨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땀과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중얼거리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영아, 아직 많이 아파? 왜 갑자기 울어? 열은 내렸는데 혹시 다른 곳이 아픈 거야? 팔다리? 아니면 머리?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울지 말고 우선 이야기 좀 해봐. 응?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한마디를 내뱉으며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엄마. 엄마라는 제 부름에 잠시 숨을 멈추고 놀라시던 어머니는 이내 저를 꼭 안아주시며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괜찮아 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전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의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띠동갑이 넘게 차이나는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할 정도로 잠시도 동생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동생을 그렇게 챙겨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미 공부에 큰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대신 특성화고에 진학했고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직장의 모기업 직원이었습니다. 납품 관련 일로 저희 회사에 종종 찾아왔던 그는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처리도 깔끔했고 윗사람에게도 깍듯했죠. 저와는 다르게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3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것이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욕심이었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로 바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너무나도 황당해서 대꾸할 타이밍마저 놓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여기 내가 해와야 할 혼수 품목이다. 내가 브랜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뒀으니까 행여나 다른 거 해올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친척들 이불이랑 한복해드려야 하니까 예단비로 1,000만 원 봉투에 넣어서 가져오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광진 씨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결혼 비용 반반씩 부담해서 전세였고 안에 들어갈 가전이랑 가구까지 전부 다 정했는데요. 양가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준비하겠다고 상견례 때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준비를 끝내? 이런 건 어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 허락받고 집이며 가구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니? 난 허락한 적 없다. 못 배운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은 뭐 갖다 놓은 보릿자루인 줄 알아?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아니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수준에 넘치는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광진 씨와 제가 이미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단비 1,000만 원은 저희 예물이든 예단이든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말자고요. 결혼하면서 친척들한테 이불 한 채, 한복 한 벌 안 하겠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니? 막말로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을 해주는 건데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뭐. 반반 부담, 기가 차서 원. 광진 씨가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예단비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머님은 제 예물로 뭘 얼마나 해주실 생각이신데요. 그 정도는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은 진주 반지랑 목걸이 있어. 그거 줄 테니까 예단비 한 푼도 빼지 말고 딱 맞춰서 가져와.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그 진주 반지와 목걸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며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으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는 예물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주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남편과 모든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며 시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해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길길이 날뛰셨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저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머리에서 김이 솟아오를 것처럼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때 그 표정은 이 며느리 절대 쉽지 않겠구나 하는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시댁에 잘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저런 억지스러운 부분들까지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시집살이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엄마라는 그 계모가 뭘 제대로 가르쳐서 시집을 보냈겠니? 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시며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우리 광진이가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내가 알려주는 것들 똑바로 보고 기억해둬라. 머리가 나쁘면 메모라도 하든가. 괜히 우리 아들 입맛 버려놓지 말고. 알겠니? 친정에서 다 배워왔어야 할 것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 잘못 들여서 고생이 아주 끝이 없구나. 넌 복 받은 줄 알아.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이가 제가 해준 음식들이 딱 입맛에 맞는다면서 너무 잘 먹더라고요. 최고라면서요. 어머님께서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한 귀로 흘려들으며 솜씨를 부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아 웬만한 음식은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를 보신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며 자기 말은 기등으로 들었냐고 호통을 치셨지만 제가 굽히지 않고 한 번만 드셔보시라고 권하자 못마땅한 얼굴로 한 젓가락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확 찌푸리며 탐탁지 않아 하셨죠. 아이고, 도대체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야? 달아. 우리 광진이는 이렇게 달게 해서는 안 먹는데 넌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달기만 하면 다 맛있는 줄 알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생각이란 걸 좀 하면서 요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그이가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간을 약하게 했거든요. 설탕은 거의 넣지도 않았는데 왜 달다고 하실까요? 이상하네. 혹시 어머님 몸에 어디 이상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말발로는 널 이길 자가 없다며 짜증만 내실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와 동갑인 남동생, 즉 시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남편 말로는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침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서는 강남의 유명 한식점에서 저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죠. 시어머니는 입구에서부터 눈에서 하트가 넘실거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자마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동서가 이탈리아에서 사왔다며 명품 스카프를 선물로 건네자 시어머니의 입은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우아하기도 해라. 물건 보는 안목이 정말 다르구나. 역시 사람은 자라온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윗사람 공경할 줄도 알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났을까. 거기에 동서가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이 동서 아버지 소유라는 말에는 아예 몸을 동서 쪽으로 기울이며 내가 딸이 없어서 늘 딸을 원했는데 이제 너를 딸처럼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눈앞에 며느리로 앉아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동서 사랑, 그리고 저와의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큰 며느리 볼 땐 받은 것 하나 없어서 어디 가서 며느리 드렸다는 말도 못했는데 세상에 우리 둘째 좀 봐라. 예단비로 3천만 원을 떡하니 내미는 거. 정말 내가 며느리 복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했더니 하늘이 다 들어주셨나 보다. 이제 어디 가서 어깨 펴고 며느리 자랑하겠어. 고맙다, 둘째야.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동서 칭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사람은 자라온 환경을 봐야 한다니까. 이런 센스들이 그냥 생기겠어? 다 타고나는 거지라며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동서가 해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오면 아빠가 건물 1층에 미용실 크게 열어주신다고 하셔서 졸업은 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둘째 너도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입만 열면 고졸이 어쩌고 하며 저를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그 말에 단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다는 점에서 참으로 꼭 닮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자 시어머니의 차별은 극에 달했습니다. 동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며 주방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형님,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요. 괜히 주방에서 얼쩡거리면 방해만 될 것 같아요. 형님이 다 하시니까 전 그냥 앉아 있어도 되죠. 무슨 소리야, 동서. 모르면 배우면 되지.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 나도 했는데 어머님이 예뻐하는 동서가 못할 리가 있겠어. 이리 와 봐. 내가 가르쳐 줄게. 제가 동서의 손을 잡아 끌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등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리셨습니다. 아니, 모른다는 애를 데리고 뭘 하려고? 너 혼자서 해도 충분하겠구만. 뭘 사람을 시켜? 그리고 우리 둘째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한다고. 어차피 사람 부리고 살 텐데. 어머님, 그럼 이 많은 음식을 저 혼자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동서도 저도 둘 다 며느리인데 명절 준비를 저 혼자 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 너야말로 할 줄 아는 게 이런 거라도 있으니
다행인 줄 알아야지. 둘째는 명절이라고 두둑한 봉투에 값비싼 선물까지 양손 가득 들고 왔는데 넌 고작 그 몸뚱이 하나만 왔으면서 무슨.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홀몸도 아니잖아요. 뱃속에 아이가, 그것도 둘이나 들어있는데요. 사실 오늘 그이가 오지 말자고 하는 걸 제가 겨우 달래서 온 거예요. 어머님 혼자 이 많은 음식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랑 동서랑 그렇게 비교하시니 이 못난 며느리는 먼저 빠져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명절 음식 맛있게 준비하세요. 제 말에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주방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제 손을 잡고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첫 손주의 탄생을 무척 기뻐하셨죠. 육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동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요리도 잘하시고 정리도 잘하시고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일주일에 2번만 저희 집에 와서 음식도 좀 하고 청소도 해주실래요? 어차피 육아휴직 중이시잖아요. 용돈 번다고 생각하고 와서 좀 해주세요. 반찬 몇 가지랑 손빨래 그리고 화장실 청소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님 동서 사이에 가사도우미를 해달라니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나더러 가사도우미를 해달라는 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사람 쓰고 있잖아. 그런데 굳이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의도가 뭐야? 의도라뇨? 전 지금 쓰는 아주머니 음식 솜씨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권한 건데 왜 그렇게 까칠하게 반응하세요? 동서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티를 내며 돌아갔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불호령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이 사람이 돼서 동서 부탁 하나를 못 들어주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돈까지 준다는데 너한테도 잘된 일 아니냐? 둘째가 오죽하면 너한테 부탁을 했겠니? 가사도우미 제안이 어느새 집안일 좀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둔갑해 있었고 저는 순식간에 속 좁고 이기적인 형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일주일에 2번 와서 음식하고 손빨래하고 청소하는 대가로 돈을 준다는데 그럼 그게 가사도우미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동서가 걱정되고 애틋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가서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전저히 애들 돌보기도 벅차거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저보다 더 크게 분노하며 이제 그만 며느리 노릇을 끝내도 좋다고 시댁과 거리를 두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누구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갔던 동서가 이번에는 늦게라도 오겠다며 연휴 마지막 날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친정에 가려고 나서자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니? 방금 둘째한테 연락 왔다.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까 어서 밥상부터 차려라. 비행기에서 막 내렸다는데 빈속으로 오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전도 좀 새로 부치고 고기도 좀 굽고 내가 할 일은 하고 가야지. 제가 할 일이요. 어머님, 저희 지금 친정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정 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피곤하게 둘째한테 밥상 차리라고 할 순 없지 않느냐. 동서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동서가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님을 조금이라도 존경했다면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니겠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심성 고운 시어머니가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친정은 무슨, 계모가 뭐가 예쁘다고 너 오는 걸 반기겠냐?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가 가봤자 환영해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시끄러우니까 빨리 들어가서 밥상이나 차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어머니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을 모욕하는 것은 결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 안 합니다.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못 참아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그럴 권리는 없으세요. 어서 사과하세요. 무슨 사과? 이게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같은 며느리 받아주고 참아줬으면 됐지. 하자 있는 집구석에서 뭘 배웠겠나 싶어서 내가 가르치려고 했더니만. 아, 그러세요? 어머님 같은 사람은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네요. 그럼 그 귀한 아드님, 어머님이 평생 데리고 사세요. 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안 하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할 기세로 소리치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주방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를 들은 것입니다. 남편은 아래를 내려다본 채 핏줄이 보일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한 번만 더 이 사람 무시하거나 이 사람 친정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면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다시는 뵙는 일 없을 겁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 남편은 제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저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열병으로 아팠던 그날 밤처럼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은 한 가정을 갈라놓았고 결국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영원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말이죠. 그렇기에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깝다는 가족 사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제 한 치 앞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었던 한 사람,
그리고 그 말들이 불러온 비극적인 최후에 관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떡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저희 가족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새어머니를 그저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제게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의 떡집으로 가면 어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갓 만든 따끈한 떡을 간식으로 챙겨주셨죠. 제가 하는 서툰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시며 항상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제가 다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제 상처를 보듬어 주시면서도 혹시 제가 더 아파할까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시던 그 손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게에서 자주 뵙던 아주머니일 때는 편하고 좋았지만 막상 새어머니가 된다고 하니 어린 마음에 약간의 거리감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재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동생을 임신하신 뒤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생이 생긴 것이 싫거나 질투가 났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뻤죠.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했던 저와 새어머니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벌초 때문에 집을 비우신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제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찬수건으로 밤새 제 몸을 닦아내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놀란 어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 집이 워낙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고 그 골목은 차들로 가득 차 있어 구급차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신 어머니. 임신으로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저를 업은 채 큰 길까지 필사적으로 달려 나가셨습니다. 신발이 짝짝이로 신겨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땀과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중얼거리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영아, 아직 많이 아파? 왜 갑자기 울어? 열은 내렸는데 혹시 다른 곳이 아픈 거야? 팔다리 아니면 머리?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울지 말고 우선 이야기 좀 해봐. 응?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한마디를 내뱉으며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엄마. 엄마라는 제 부름에 잠시 숨을 멈추고 놀라시던 어머니는 이내 저를 꼭 안아주시며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괜찮아 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전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의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띠동갑이 넘게 차이나는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할 정도로 잠시도 동생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동생을 그렇게 챙겨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미 공부에 큰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대신 특성화고에 진학했고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의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직장의 모기업 직원이었습니다.
납품 관련 일로 저희 회사에 종종 찾아왔던 그는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처리도 깔끔했고 윗사람에게도 깍듯했죠. 저와는 다르게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3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